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전통 지식,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유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2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두 번째 날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메타버스 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계 화면을 통해서 메타버스 현장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2일차 세션은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전통 지식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왕한석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지식의 체계적 발견과 이해입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지식의 체계적 발견과 이해입니다. 먼저 1. 전통지식과 문화. 이른바 전통지식이라는 용어가 무형문화유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새로이 조작적으로 그 개념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필자와 같은 인류학자의 눈에는 그것은 인류학의 핵심 이론적 개념인 문화, 컬처의 한 부분으로 쉽게 다가옵니다. 곧 인류학의 연구 전통에서 사실상 첫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인 타일러의 아래 정의를 보면 지식은 문화를 이루는 주요 구성 부분임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타일러식의 문화 개념은 아직도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고전적 문화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전통 지식은 개인 연구자에 따라 지식이 문화의 한 부분인 타일러식으로 이해하든지 또는 문화가 곧 지식체계라는 구디너프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 두 입장의 연결선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한국의 언어문화 연구에서 파악된 몇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위의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간단히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물대의 구조입니다. 먼저 예로 들 것은 소위 물대에 대한 우리 어촌 사회의 전통적인 민간 지식의 개요인데 물대 체계에 대한 토착 지식은
전형적인 민속 분리법의 양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은 사실은 매 순간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 어촌 사회에서는 하루를 단위로 매일의 물 상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이 변화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리하여 음력 날짜에 맞추어 그날의 바닷물의 양과 색이 그리고 들고 나는 정도 등을 구분하여 가리키는 표현을 쓰는데 간단히 초석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의 두 지역의 예를 들면 경기도 강화도하고 전남 진도군의 초도를 예를 들는데 강화도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력 12일이 한 매입니다. 음력 11일은 두 매고 12일은 세 매고 13일은 네 매고 14일은 다섯 매. 그리고 쭉쭉 가서 이제 19일이 열 매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해알이고요. 20일은 한 객기고 21일은 다객기 또는 두 객기라고 그러고 22일은 아치 조금이고 23일은 조금이고 24일은 무시입니다. 다시 25일부터 다음 날 9일까지는 똑같이 보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됩니다. 초도에서는 매 대신에 이제 물이라는 말을 쓰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위에 표 1로 정리한 보름을 주기로 반복되는 물때의 명칭은 해당 일과의 단순한 1대1의 의미 관계를 넘어 물의 상태가 비슷한 날끼리 묶어 다시 4개의 상위 범주로 구분합니다. 강화도에서는 이 4개의 상위 범주를 산김과 사리때, 극금, 조금때로 부르고 조도에서는 산짐때, 사리때, 객기질, 조금질로 부릅니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를 상김 또는 산짐 때는 물 흐름이 별반 없는 초금의 단계를 지나 물이 점차적으로 살아나는 그래야 물 흐름이 세워지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이 사리때 또는 사리때는 물 흐름이 빠르고 물 힘이 아주 센 단계를 가리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사리때는 만조와 간조의 차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3. 극금 또는 객기질은 사리의 단계를 지나 물이 꺾이는 단계, 곧 물 흐름이 점차 약해지는 또는 물이 점차 죽어가는 단계입니다. 4. 조금때 또는 조금질은 물 흐름이 별반 없고 물 힘이 아주 약한 단계입니다. 물론 이 조금때는 만조와 간조의 차가 가장 작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어촌사에서는 매일매일의 바닷물의 변화 상태를 일별로 범주화하여 15개의 구분되는 명칭을 붙이고 다음으로 물의 상태가 유사한 날들을 며칠씩 묶어 4개의 상위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물때의 구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4개의 상위 범주가 다시 2개의 큰 범주로 묶이는데 그것을 강화도에서는 사리때와 조금때로 부르고 조도에서는 사리때와 조금때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민속분리법으로 응축된 지식은 해당 어촌 사회에서 시간을 이어 발달시켜 온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승해 온 바닷물의 주기적 변화를 경험적 지각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민간 지식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정리하면 한국 어촌 사회에서 발달시켜온 물때의 명칭 체계는 보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음력 일자에 맞춘 15개의 개별 명칭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면적 배열을 넘어 3단계의 위계적 구분법을 이루는 보다 입체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민속분리법의 체계는 위 물때의 예를 넘어서서 우리 언어 문화의 많은 영역, 특히 생태 환경 및 지명의 영역 등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 되어 왔음을 최근에 제가 한 한국의 언어 민속지 연구 작업은 생생히 그리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 삼척 지역에서 발견된 상대적으로 복잡한 301삼의 스크립트입니다. 이 301삼은 모두 25개의 일의 단계들로 구분되는 일련의 정연한 작업들로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25개의 구체적인 소단계들은 다시 5개의 대단계로 묶이는 구조입니다. 바로 아래의 매우 체계적인 스크립트입니다. 각 단계의 내용은 사실은 꽤 복잡한데 여기서는 간략히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개의 단계를 묶어서 대단계로는 3젠다라고 부르는데 이 3째는 거는 처스가 지난
여름철입니다. 거의 늦은 여름이죠. 구체적인 단계 1이 삼쨘답니다. 삼농사를 다 끝내고 집으로 가져왔던 피삼이라는 건 벗긴 삼 껍질입니다. 이걸 물에 담가 불리고 그것을 건져내어 가늘게 찢는 걸 거기 말로는 쨘다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삼 엮는다라고 합니다. 일정 양의 찢은 피삼 묶은 것을 다시 일정 양으로 굴비 엮듯이 엮는 겁니다. 그래서 엮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삼 널어 바른다. 엮은 삼을 일주일 가량 줄을 쳐 널어 말리면서 그것을 발에는 하얗게 변색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삼 뭉친다입니다. 이렇게 다 말린 삼을 다시 큰 뭉치로 묶는 단계입니다. 다음 5, 6, 7, 8, 9, 10 6개 단계를 묶어서 대단계로 이 삼 삼는다라고 하는데 가을 그 논농사를 다 끝낸 후인 음력 10월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11에서 14까지 네 단계를 묶어서 대단계 삼 잡는다라고 하는데 이 작업은 이제 이 삼 삼다가 끝나고 나서 계속 석 달까지 이제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에서 20까지 6단계를 묶어서 대단계 실 이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음력 2월 하순이 되면 이제 그 시내가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배를 짜는 구체적인 작업입니다. 21, 22, 23, 24, 25 5단계를 묶어서 배 짠다라고 대단계 5로 얘기를 합니다. 이 작업은 음력 3, 4월 봄철에 이제 배를 짭니다. 21이 배 난다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로는 꽤 복잡한 마당에서 하는 복잡한 단계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배를 짤 날줄을 계량하는 작업입니다. 계량의 차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중에 짜게 될 배의 조밀도를 정해 가지고 그에 맞게 필요한 실의 길이를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를 짤 양을 정하고 그에 맞게 필요한 실의 길이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22번째 단계는 꿀이 빈다라고 합니다. 배를 짤 때 북 속에 들어갈 시주를 일정한 규격의 꾸러미로 감아 만드는 일입니다. 23번째 단계는 배 맨다입니다. 위에 20일 배난 단계를 거친 실, 즉 날줄을 바디 구멍에 끼우고 그것을 도투마리에 감는 과정입니다. 24번째 단계는 배틀 채린다라고 합니다. 배틀을 배 짜는 방으로 가지고 와 작년에 했던 배틀이죠. 다시 채리고 설치를 하고 배를 짤 여러 준비를 마친 다음에 배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해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25번째 단계가 배 짠답니다. 실제로는 간단치 않은 일의 과정이나 기본적으로는 도투마리에서 나오는 날줄과 북에서 나오는 시줄이 교직해서 삼배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도 25개 이르는 구체적인 작업의 소단계와 이를 다시 크게 묶는 5개의 대단계로 이 301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분 인지하는 민간 지식의 발달은 그야말로 경이로움에 가까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단계들을 구분 짓는 언어적 명칭이 명료히 발달한 측면도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전통지식은 특히나 세계문화유산의 맥락 속에서의 전통지식은 문화의 한 부분이고 그것도 문화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는 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통 지식의 접근은 문화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적절한 방향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소개한 문화 내적 시각을 중시하는 방법론적 입장이나 토착 명신체계가 반영하는 민속 구분법의 대표적 특성 또는 모형인 민속 분류법이나 패러다임 그리고 스크립트와 같은 이론적 개념의 원용이 우리가 발견 이해하고자 하는 전통 지식의 기술 및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고 아마도 거의 필수적인 도구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문적 특성과 이론적 개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통 지식의 전부를 기계적으로 밝혀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것의 뼈대, 즉 핵심 부분은 명료히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을 앞에서 든 새 실제 사례는 잘 보여줄 것입니다. 필자가 좋아하는 한 뛰어난 학자의 표현법을 잠시 빌리자면 이러한 방법론적 입장과 이론적 개념은 우리가 발견 이해하고자 하는 전통 지식의 세계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지식 세계의 중심 부분은 확실히 두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련 연구자들의 진지하고도 힘들인 경험적 연구를 기대하며 나아가 같은 학자로서 흔쾌히 인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별 강연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주제로 이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임격택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션의 대주제는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입니다. 올해 포럼의 키워드인 전통 지식은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유와 실천을 담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 공동체들은 자연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경을 존중하는 관습과 삶의 방식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인류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인 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 자원을 관리하는 지식은 공동체가 환경 변화의 위기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정교해지고 발전되어 온 물관리 지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보증된 인류 생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관리 지식은 농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관리 체계에 담긴 전통 지식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고 이를 전승하는 공동체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더 나아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2일차 제2세션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의 관계 지식과 페루, 스리랑카의 물관리 전통 지식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일본 전통 관계 지식과 물관리라는 주제로 야마 요시유키 일본 간세이 가쿠인 대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일본 관계 지식과 물 관리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마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벽걸음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현지 조사를 가봤는데 거기가 백제 시대에 아주 유명한 관계 시설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장소입니다. 왜 제가 일본 관계 지식을 소개하기 전에 이 시설을 소개한다면 그 이유는 사실은 오사카에 있는 사야마이케이란 인공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제, 벽걸음제랑 똑같은 공업, 토목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일본 농업 사회가 생길 때 한반도에서 많은 그 문명 그때 가장 최신 기술로 돌아와서 그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그 관계로 김제시 벽걸음제가 있는 김제시와 그리고 사야마시가 유호 관계, 자매 도시처럼 교류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표농사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관계 지식이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일본 요르도가 역사가 없었다고 말해도 좋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는 토지 계량이랑 관계를 관리하는 그 주민 조직이 지역 조직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일본 지역 공동체가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관계 시설 베스 이용회가 있어서 이거 쓰고 있는 것처럼 현재 2022년에 현재에서는 17국가 그리고
123개 이런 시설을 세계유산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중에 44개 있는데 이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작은 그 지역이지만 도시 계량구가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결국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 관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축제나 그런 미래 같은 거, 리추얼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그 세계 관계 시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만노이계이란 고대 시대에 건설된 저수지인데 이거는 지금은 세계 관계 시설 유산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700년대 그러니까 1300년 전에 유명한 불교 스님이 쿠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공해라고 쓰는데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는 고보타이시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이 그때 딴 나라에 유학해서 거기서 토목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거 만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저수지는 유명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유르누키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그 유르이란 것은 여기 있는 그 저수지에 지수정가 있어서 이거 패는 그 행사인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그 혼수처럼 물이 많이 나는 거를 구경하러 옵니다. 그게 가장 시코쿠에서도 유명한 전통적인 행사이고 이거 시작하면 지금부터 노프 그 시기가 시작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렇게 기절을 느낄 수 있는 유명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냥 관계 시설을 세계 유산에 등록되는 관계 시설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도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가장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저는 환경민속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속학은 주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 기술에 대한 겁니다. 옛날에 전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통 기술을 이용하면서 자연에서 혜택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자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안 쓰러지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이거는 콘센라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사회 조직으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미소가 연구해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관계에 대한 시기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사회 조직은 아주 중요한 거이고 환경민속학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그냥 혜택만 주는 거 아니라 재해도 있습니다. 재난도 주니까 그러니까 한편에 혜택만 보는 거 아니라 그 한편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면 똑같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어떤 전통 기술로 그 재난 재해를 방해해 왔는지 그거 한번 첫 번째 중요한 거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재난 재해를 피하면서 예방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런 기술이나 그 생활, 그 모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사회 조직을 만드는지 그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 두 증명을 봐는 게 아주 인간과 자연 관계를 볼 때는 그 양쪽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에서는 그 하나의 강의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주민, 행정, 그리고 기업 같은 하나 강, 하청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가 협력하면서 그 강을 컨트롤, 관리하는 그 방법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말로 유익지수, 유익지수라고 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후 변동 시대에서는 지금은 여기서 일본 관계 전통적인 관계 지식이나 기술에 관심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또 다른 방면 어떻게 자연재해를 관리해 오는지 그런 전통적인 기술이나 지식도 같이 발견해서 그거를 재평가하면서 현대 시대에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민속학자 야마요시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자이신 계대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present 감사합니다. our paper, the implementation of Trihikarana philosophy for the sustainability of 실제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수박 관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트리히타카라나 철학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농부들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의 농업 관계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트리히타카라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트리히타카라나가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리는 세 개이고요. 히타는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그리고 카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유 또는 요소라고 설명하시면 될 거고요. 세 가지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이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과 신의 조화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조화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트리히타카라나 THK 같은 경우에는 발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과 인간의 조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재래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수박이라는 관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농부들이 있고요. 또 수박과 수박 간에 치르는 의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박 단계에서, 수박 차원에서 치르는 의식들도 있고 또 수박 내에서 사소하게 하위 개념으로 일어나는 의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 농부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경작하는 곳에 이렇게 작은 사당 같은 것들을 짓고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요. 작은 규모의 사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농부의 아내가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한 번 농사를 짓는데 15번 정도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깃고 물을 대는 시점에서 하는 의식도 있고요. 또 경작지를 준비를 하고 또 경작을 하고 수확을 하고
다 이 단계별로 15번에 이르는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원도 있습니다. 수박 내에 이렇게 사원도 있고요. 큰 규모의 사원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의 큰 규모의 사원 같은 경우에는 호수 옆에 있는 사원입니다. 발리의 경우에는 모든 호수에 수박이 세운 수박에 건립한 큰 규모의 사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은 규모의 사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별 농부들이 본인들의 경작지에 만든 작은 사당 또는 사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과 인간의 조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호 구조라든지 또 다양한 집단 회의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상호 관계에 기반해서 인간과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월 수박 내에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발리에서는 매월이 35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한 달이 아니라 35일이 한 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미팅을 한다, 이런 회의를 한다라고 따로 회람을 돌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이 미팅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농부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박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때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수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제재에도 가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박 체계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제재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엄격한 제재가 또 가해지기도 합니다. 상호 간의 규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트리히타 카라나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나 활동 같은 것들은 또 내규 같은 것들로 함께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면은 농부들이 모두 함께 예를 들어서 이런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정비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땅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논농사를 짓는 것이 첫 번째 자연과의 조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리는 테라스 논, 다랭이 논이 많은데요. 1000년 전부터 발리의 농부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 이 자연의 그 지형 그대로 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과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이라는 것이 수박 시스템의 그 관계 용수라는 것이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충이나 농사를 지을 때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시인의 소유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뭐 논이라든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논 같은 경우는 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고요. 또 관계 용수 같은 경우에는 위시뉴라고 해서 이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수박 세계의 농부들은 이런 식으로 항상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에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고 그리고 작은 논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형 그대로를 바꾸거나 파괴하지 않고 논을 개간하는 이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수로에도 사원이나 사당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사당이나 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물을 훔쳐간다, 용수를 훔쳐간다라고 하면은 시인이 있는 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수박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수박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관장을 하고 또 수박의 농부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 시스템은 2012년에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수박 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데요.
관리하시는 것처럼 호텔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낮다라는 것도 수박 시스템이 처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농부들이 논농사를 지어야 할 그런 인센티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자녀들은 실제로 논농사를 이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도시 지역에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이 논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굉장히 연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이런 그 농작이나 농경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농경 기술이 또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 또 재무적인 부분에서 재정에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논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특히 임대해서 이러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토지세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토지 전용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 개가지 또는 논이 실제로 관광업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리 정부 입장에서는 수박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까요? 제도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또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 사회 문화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수박 시스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속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의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전시 레벨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지역 정부 차원, 리전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적인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리에서는 누가 이 관리위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미셸 니콜슨 샌즈 영국 레버휴 재단 연구원님으로서 발표 제목은 물 관리에 관한 지식과 관습입니다. 저는 오늘 의식과 의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환경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의 의례와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 2030 의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면 천연 자원, 그중에서도 특히 수자원이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페루의 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어떻게 이 환경 지속 가능성을 의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지역은 바로 꼬롱고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현지에서 물을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천주교도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원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도 3,000m 정도 되는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소위 말하는 물판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흘러오는 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두 개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의 수자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배급이라든지 물과 관련해서 물이 있다던가 물을 남용을 한다던가 이런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례 이런 의례와 의식을 준비하고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1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판관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 대표 목록에 2017년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판관 제도가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문화적인 표현이자 관습적 조직으로서 수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 지역의 역사, 기억과 정체성에 기여한다라고 보아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과 의례가 이 지역에서는 무형 문화유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동안 콜롱고 지역의 인구가 3배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이제 도시화에 따라서 이제 도시로 진출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매년 이 축제가 의식, 의례가 행해질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사실 접근성이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인근에 이런 연못과 천에서 물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어떤 상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롱고의 이런 고대 의식 의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에 이 작은 마을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무형문화유산에 이 마을의 생존 그리고 지속성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화적인 관행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런 마을에서도 이런 무형유산에 기대어서 이 생존을 하고 지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코롱고의 중요한 1월달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물판관 취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해 새로 임명이 되는데요. 1월 7일 2019년에 제가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거행되었던 의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맑았던 하루고요.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이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마을을 가로지기 때문에 이제 상류에서 축제를 준비해서 하류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상류의 판관이 있고 또 하류의 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와 하류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재를 해줍니다. 축제를 위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축제를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니피그와 돼지 등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있어서 음식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경작지가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이렇게 나와서 상류의 이 저수지에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례적으로 이렇게 인프라 관리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위해서 이 문화를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피리도 불고 북도 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렇게 노동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코카 잎과 맥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새참처럼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이 상류 쪽으로 여성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피리와 북을 치면서 저수지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 헝겊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은 이제 피리와 북의 소리가 고조가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고조가 되면 이제 물판관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내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 저수지가 운하를 만나는 지점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그 한 지점에 만나서 춤을 추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늦게까지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춤을 추면서 이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하를 통해서 저수지로 향해 나아가면서 이 물판관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어떤 일상적인 관리 운영을 어떤 축제의 한 부분으로서 좀 드높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어떤 수자원의 유산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강화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한 유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인 기억을 통해서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런 무형유산 이해 당사자들, 이 주체들이 어떻게 문화적인 이런 중요성을 실현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문화유산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환경적 지속성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무형유산을 분석을 해보면 한 공동체가 어떻게 자원을 함께 공동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언어로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코롱고 같은 또는 발리에 있는 또는 일본에 있는 이런 마을들이 천연자원 거버넌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과 관련된 정책, 특히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런 지역에서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이면 이런 의식과 이래를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식과 이래, 문화의 언어를 존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하고 환경 지속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페루 코롱고 물판관 제도에 대한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레카냥티 페라데니아 대학교 교수님의 스리랑카 근조지대의 농업 관행과 물 관리에 관한 전통 지식 발표가 있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중요한 국제 포럼에 초대해 주시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는 특히 이제 토착 지식에 기반한 농경 기술이 스리랑카 지역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기후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건조 지역이고요. 그리고 습지도 있고 또 온대 기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지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습지 지역이 농지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토착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착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또는 농촌 지방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가치, 개념, 신념 그리고 인식으로 구성된 전체론적인 지식 체계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토착 지식적 관행과 기술은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관행과 기술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농촌 지역의 농경에 미치는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는 관행과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상황에서 이 현대 과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토착 지식이야말로 특히 이제 건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마을의 입장에서는 수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자원 관리라든지 농경 활동과 관련해서 이 토착 지식이야말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 지역에 있는 특히 농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IK 토착 지식이라는 것이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IK 이 토착 지식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거쳐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전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연재해라든지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용이한 것이 토착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응이 용이한 이 농경 기술이 이 토착 지식 농경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착 지식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조기 이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재해 사안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토착 지식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착 지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토착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을 이해하고 문서화하고 전파하고 보호하고 또 전승하고 또 적응하고 또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농경 관습이라든지 수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리랑카의 수조 시스템, 탱크 시스템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와 종교 그리고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수조 탱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 그리고 농경 그리고 물, 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3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건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스케이드 마을 계단식 저수조 캐스케이드 탱크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수조 탱크들을 실제로 캐스케이드 형태로 연결해 놓은 이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 체계에서 하천이나 그 지류를 댐으로 막은 뒤에 또 다른 관계용 댐이나 수로로 큰 저수지와 연결시켜서 수자원을 상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인공 소형 저수지, 저수 시스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큰 지류를 댐으로 막은 다음에 한 개, 두 개 정도 그리고 부가적인 관계용 댐이나 수로를 만들어서 논으로 물을 대는데 이 수자원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조라든지 그리고 논 그리고 불교 사원이 이 문화적인 삼위일체를 이 지역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최초 인류 정착지도 그런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계, 상호 작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농경 관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수자원 관련 관련해서 저수조, 논 그리고 불교사원의 삼위일체 조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9일에 이 캐스케이드 시스템, 스리랑카의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세계 농경 유산으로 UNFAO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탱크 저수조로 만들어진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하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사실 캐스케이드별로 토지를 사용하는 패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토지 사용 용도를 보시게 되면은 파라나 하멜레와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숲이라든지 관목지 그리고 논 그리고 텃밭이라든지 채나 경작 그리고 다른 문화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이 한 50% 정도 농경이 이 캐스케이드에 주로 이루면서 전체 토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나 농경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수조 탱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캐스케이드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토지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고지대도 있고 그리고 하천이 흘러가는 저지대도 있습니다. 주요 수조 탱크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물이 하나의 수조에서 다른 수조로 계속 이어지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이 지금 논이고요. 그리고 수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만든 수로들이죠. 이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경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리는 마을 시즌이 있고 비가 덜 내리는 시즌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조라든지 그리고 이 저지대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코코넛이라든지 망고라든지 다른 과일, 채소 등을 텃밭에서 쉽게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낮은 고도 영향 때문이고요. 또 이동식 화전 논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伐목을 베고 그리고 화전식으로 이제 그 농작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든지 손가락조, 옥수수, 고추, 채소 등과 같은 1년생 작물을 경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수조의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탱크 시스템, 수조 시스템을 통해서 또 식량 안보를 확보를 할 수 있고요. 텃밭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경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건조기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 경작을 할 수 있는 논들이 있고 경작을 할 수 없는 논들이 있는데 경작을 할 수 있는 논을 함께 공동으로 분배해서 공동 경작을 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 또 이를 통해서 농지의 또 이 생산성이 높아가게 되고 또 지역 공동체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게 된다. 또 일치감도 좋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후 예상 같은 경우에는 전통 지식에 기반해 있는데요. 뭐 천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기반해서 관찰해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스리랑카의 작물 달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 같은 것들을 8개에서 9개 정도로 하위로 저희가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이런 기후의 변화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렷한 하위 계절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가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물 그 수위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적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가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수조 시스템, 탱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을 최대한 지혜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수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에 기반한 자연 농경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셉으로서 실제로 이런 농경 기술들을 저희들은 계속 세대를 이어서 전승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카냥티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 기완 발표를 해주신 4분의 발표자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시고 시청자들이 주신 질문을 위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야마요시유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번의 성을 보면 오시로를 보면 그 성 주위에 해자라고 하는 방어 시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해자라고 하는 시설이 혹시 관계 시설로도 활용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는 이런 게 관계 시설로 쓰고 있는지 그 사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서도 학교 안에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학생들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랑 그 회의하면서 그분들이 이 저수지로서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데 세데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관계 시스템과 공동체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시스템 운영과 신성성의 만남은 어떻게 이 물 사용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Yeah, as I talked before about.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트리히타 카라나 세계 삼위일체 그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과 인간의 조화가 그 중에 또 하나였는데요. 신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또 물을 얻어서 또 경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과의 조화라는 것이 모든 것은 신의 것이고 신에게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박 시스템의 농부들은 이런 것들을 믿고 또 항상 신을 믿고 따른다, 의식을 거행한다는 것이고 수로를 만들 때 그리고 수로에서 물을 길어올 때도 농부들은 항상 재래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히타 카라나의 철학에 기반해 있고 모든 것들이 트리히타 카라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이 아니라 신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조화, 세 가지가 함께 통합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마을 내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관과 그리고 수박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수박 관계자들이 그리고 수박의 지도자들이 재래의식들을 관리를 하고 항상 같은 시기에 또 이런 재래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트리히타 카라나의 철학이라는 것은 농부들 그리고 수박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경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문화 그 자체에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셸 니콜슨 샌즈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워터 저지, 그러니까 물판관을 따로 정해서 물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또 이거를 개선해 왔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물판관 제도를 전승하면서 그 공동체가 겪은 어려움이 따로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That's a very 네, interesting. 질문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물판관들은 굉장히 확립된 그런 제도입니다. 물판관 제도가요. 그리고 많은 안데스 산맥의 마을에는 이런 마을에 물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물판관이 있습니다. 페루 국가는 이런 전통 지식 그리고 전통 관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 가치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판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각각의 공동체에 이 지역에서 선출된 인물들을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공동체나 마을에서 나온 그런 관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수자원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외부인들을 이런 마을에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물판관들의 권한이 조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페루 정부가 좀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전통 지식을 문화의 일부로서 그리고 문화적 기억으로서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두지만 반면에 그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물판관들에게 적당한 권한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좀 소실될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카장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 관리 말씀해 주신 그 방식을 현대 물 관리에 적용하거나 또는 혼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만약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에서 현재 진행을 하면서 전통적인 관습이라든지 또 전통적인 관계 모델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수조에 기반한 관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관계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관계를 위해서 이제 이 물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대규모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습과 관련된 이런 전통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관계 관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 지식들을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로 또 쌀을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캐스케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작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캐스케이드, 전통적인 캐스케이드 그리고 이 관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물은 나라나 지역을 불문하고 인류라면 인류의 삶과 생존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물 관리하는 건 나라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그리고 스리랑카의 물 관리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통 지식을 세계화 그리고 지금 위기라고 그러시는 기후변화 등에 처한 인류의 삶에 슬기롭게 녹여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신 네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계무형유산 포럼 제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전북대학교 임격택 교수님을 비롯해서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둘째 날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전통 지식으로의 전통 의료의 이해와 발전 방안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을 약속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